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산업기사 필기 2018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가 300명인 신발 제조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그죠? 전부 다를 암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 핵심 내용 찝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이에요. 그죠? 광업, 섬유 제품 염색 정리 마무리 가공업 들어가고요. 모피 제품,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코크스 연탄 석유 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까지 이렇게 위험한 제조업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선임합니다. 그죠? 500명 미만까지 1명 이상이고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까지는 2명 이상. 그 다음 상시 근로자 2,000명이 넘어가면 2,000명 이상은 2명 이상인데요. 그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1명 이상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제조업, 위험이 덜한 제조업은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1명 이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2명 이상, 3,000명 이상의 2명 이상인데요. 역시나 의사, 간호사 1명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시험에는 아무래도 위험한 업종이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부터 암기하시고 나머지 이제 조금 덜 위험한 것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건 간에 상시 근로자는 몇 명 이상부터 50명 이상부터 전담보건관리자 선임해도 되고요. 대행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선임해야 되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다. 그죠? 건설업 제외하고요. 요것까지만 이번에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신발 제조업, 위험한 제조업에 속하잖아요. 50명에서 몇 명까지? 500명까지가 그죠? 1명 이상 선임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명이니까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 수는 1명이다. 맞게 설명된 거는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필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산업피로 예방과 회복 대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작업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거 좋습니다. 커피, 홍차, 엽차를 마신다.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 시간을 둔다. 작업 속도를 가능한 늦게 하여 정적 작업이 되도록 한다. 자, 너무 정적인 작업도 피로함을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동적인 작업과 정적인 작업을 적절히 혼합해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틀린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게 지금은 파란색 별표입니다. 뒤에 가면은 빨간색 바뀌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괄호에 들어갈 용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괄호는 대류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이다. 대류라는 건 공기가 이동하는 흐름을 뜻하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건물의 상층에서 새어나올 경우에 실내 공기는 하층에서 고층으로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 실내 공기는 하층에서 고층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외부 공기는 건물 저층의 입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층에서 고층으로 이동하고요. 외부 공기도 건물의 저층의 입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공기 흐름은 계단과 같은 수직 공간, 엘리베이터의 통로나 기타 다른 구멍을 통해서 층 사이에 오염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이렇게 수직 공간이나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서 이쪽에 퍼지고 위층에 퍼지고 퍼져서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다. 그죠? 자, 우리가 예전에 굴뚝 효과 또는 연돌 효과, 굴뚝을 생각하면요. 방 안에 있던 이게 그저 연기가 밖으로 위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류 현상을 연돌 효과 또는 굴뚝 효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성 질환을 인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자, 직업성 질환을 지금 이게 직업으로 인한 질환이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의 유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뭘까요? 이거는 사고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사고를 뜻하죠. 사고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직업성 질환을 인정한다. 틀렸죠, 그죠? 이 직업성 질환 또는 직업병은 사고가 없더라도 작업 환경 중에서 서서히 질환으로 이완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에 작업 환경과 그 작업에 종사한 기간, 유해 작업의 정도를 고려하고요.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 환자가 있었는가? 나랑 같은 작업 공정에서 일하는데 다른 근로자에게서 증상이 있었는지도 고려합니다. 의학상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예상되는 임상검사 소견. 아무리 이 사람이 성명 노출이 되었더라도 검사 결과 폐에 아무 이상이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의학적인 소견도 있어야 된다, 그죠? 요 중에 틀린 거 1번인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파란색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파란색 별표함 할까요? 자, 물론 실기까지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포함된 거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비치나 게시해야 합니다. 비치 및 게시를 하기 위한 장소로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자, 이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나 비치해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 내. 그래서 그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이렇게 게시를 해야 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전사고나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그죠? 자, 여기는 취급하는 공정은 아니지만 이 물질에 의한 사고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고나 직업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 이렇게 우려가 있을 때 그 장소도 게시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예를 들어서 휴게 공간, 그죠? 앉아서 쉬면서 늘 볼 수 있는 벽면에 게시하는 것도 근로자들이 보기에 유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나 비치하는 장소는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 내에 안전사고나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급 상황 시 보건관리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보관실. 이거는 근로자가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운반 작업을 하는 젊은 근로자 약한 손, 한 손의 힘이 40kg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10kg인 상자를 한 손인지 두 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두 손으로 10kg을 들어 올릴 때 적정 작업 시간은 몇 분인가 했습니다. 근데 공식을 줬어요. 그죠? 적정 작업 시간의 공식이 671,120 곱하기 작업 강도의 퍼센트 MS에 마이너스 2.22씩을 적용하라. 그죠? 그럼 요것만 알면 되죠. 작업 강도 퍼센트 MS. 그죠? 자, 그렇다면 작업 강도 퍼센트 MS는 MS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약한 손의 최대 힘. 현재는 약한 손의 힘이 40kg다라고 해서 40 대입했습니다. RF는요, 한 손에 요구되는 힘이다. 그죠? 두 손으로 지금 10kg를 들어 올리니까 한 손에 요구되는 건 5kg 되겠죠. 그래서 40분의 5 곱하기 100에서 작업 강도 퍼센트 MS가 12.5, 그죠? 단위하면 퍼센트인데 중간에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작업 시간 공식에 넣겠습니다. 671,120 곱하기 퍼센트 MS가 12.5죠. 에 마이너스 2.22, 그죠? 요거는 12.5에 마이너스 2.222는요. 계산기에서 X의 네모 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누르시면 첫 번째 X의 커서가 갈 거예요. 그 자리에 12.5를 누르시면 되고요. 커서를 위로 보내실 때는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위로 눌러버리면 커서가 여기에 이제 12.5를 하고 위로 이동해요. 요 자리에 가셔서 마이너스 2.222 누르시고 는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2451.699고요. 현재 적정 작업 시간의 단위는 세크, 초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 보니까 몇 분인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초는 60분의 1분이니까 나누기 60을 했다. 그죠? 계산하면 40.86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갑니다. 이거는 별표 하나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약어의 용어들은 무엇을 평가합니까? 그죠? 오아스가 있고요, 룰라 있고, 레바가 있고, 시가 있다. 그죠? 요거는 전부 다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 요인을 평가하는 기법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뭐가 뭐를 평가한다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는 거 보면 JSI, 그죠? 요거는 손이나 손목에 반복성 힘이 들어가는 작업 긴장도 지수를 나타내고요. 룰라가 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상지라고 합니다. 허리 위쪽, 그죠? 손목이나 팔이나 팔꿈치나 어깨나 목 상체 부분, 상지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을 분석할 때 룰러를 씁니다. 그죠?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고요. 어쨌거나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건 뭐 하는 거다?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기법들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처음 보셔서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8번 문제는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산업위생 분야에 관련된 단체와 그 약자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실기까지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영국의 산업위생학회 BOHS 맞았다, 그죠? 미국의 산업위생학회, 우리가 ACGIH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자, 미국의 산업위생학회는 뭐냐면 AIHA가 됩니다, 그죠? ACGIH는 뭐였죠?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리게 설명한 거 답은 2번이 되겠죠. 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인간공학에서 적용하는 정적 치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적 치수가 있고요. 동적 치수가 있습니다. 동적 치수는 말 그대로 움직일 동자, 움직임에 따른 치수예요. 예를 들어서 정상 작업력 8길이는 대략 앞팔을 뻗은 요 구간이고 최대 작업력은 쫙 뻗은 거다.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정적 치수는 어깨에서부터 어깨 넓이 얼마고 팔의 길이 얼마고 손가락 길이 얼마고 손가락 두께 얼마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동적인 치수에 비하여 데이터가 적다 했는데요. 이게 틀렸습니다. 정적인 인체 개수가 동적인 치수에 비해 데이터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설명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표의 형태로 제시가 되고 구조적인 치수라고 합니다. 온몸의 구조, 가슴 둘레, 머리 둘레, 구조를 재는 것이다. 그죠? 정적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는 피측정자를 인체 계측기로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골격치수, 그죠? 와 외곽치수. 다시 말하면 팔꿈치와 손목 사이와 같은 관절 중심 거리와 외곽치수는 머리 둘레와 같은 치수로 구성이 된다. 그죠? 요 중에 틀린 설명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급적 다 암기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서 오염물질로 관리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죠?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있었죠. 그죠? 이산화황에 대한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가급적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 자격과 선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함께 풀 때 제가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랬죠? 상시 근로자 몇 명인 사업장부터 보건관리자 선임이죠? 100명이 아니라 50인 이상부터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도도 되고요.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대행해도 된다라고 했죠.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2번
보건관리대행은 보건관리자 직무인 보건관리를 전문으로 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제도고요. 1990년부터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3번, 작업환경 사이에 유해 요인이 상존하는 제조업. 그래서 일본에서 위험이 있는 제조업이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했죠? 상시 근로자 50에서 500명 미만까지는 1명 이상 선임하면 되고요. 500명 이상에서부터 2,000명 미만까지 2명이었고요. 2,000명 이상이 되면 뭐였죠? 네, 똑같이 2명 이상 선임하는데 그 중에 의사, 간호사 중에서 1명이 포함돼야 된다. 요거 1번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근로자 수가 2,000명을 초과했다. 그죠? 그때 의료법에 따른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1인을 포함하는 의사나 간호사, 보건관리자 1인을 포함해서 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나 간호사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지도사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사도 된다는 거고 기술사 됩니다. 환경관리 산업기사 역시나 대기 분야만 된다. 그죠? 수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환경관리 산업기사니까 기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에 한한다. 맞다. 그죠? 틀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중약물 취급 작업에 대하여 감시 기준 AL이다. 그죠? 최대 허용 기준 MPL이었습니다. 설정하여 공고하는데요. 감시 기준이 30입니다. 최대 허용 기준은 했습니다. 최대 허용 기준 MPL은 감시 기준 곱하기 3이었죠. 그죠? 그래서 30 곱하기 3을 하니까 90kg이 최대 허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인조견, 셀로판 등에 이용되고 실험실에서 추출용의 시약으로 쓰이고 장기간에 걸쳐 고농도로 폭로되면 기질적인 뇌손상, 말초신경병, 신경행동학적 이상, 시각이나 청각장애 등이 발생하는 유기용제는 어느 것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자, 바로 이황화탄소 중독에 해당된다. 그죠? 인조견 셀로판 생산에 사용되면서 사염화탄소 제조나 실험실에서 추출용의 시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장기간 고농도에 폭로됐을 때 이렇게 신경행동학적 이상, 중추신경계의 특징적인 독성작용 나타내고요. 말초신경장애, 파킨슨 증후군, 기질적인 뇌손상, 급성 뇌병증 또는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그죠?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억하시라고 읽어봤고요. 답은 4번의 이황화탄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이 2종 이상이 혼재하는 경우에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 이 I 값이 노출 지수가 1이 초과하지 아니하면 1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라는 거다. 그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물질 사이의 관계는 어떤 작용을 해야 하는가? 만약에 두 가지 물질이 각각 독립작용, 따로 작용을 한다면 가장 큰 값이 노출 기준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해서 생각을 해 본다는 건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다. 그죠? 어떤 작용한다? 상가작용. 다시 말하면, 독성이 2인 물질하고요. 3인 물질이 만났는데 독성이 5, 합과 같은 작용을 한다. 그죠?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신 피로에 있어서 생리학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필요할 수 있죠. 체내에 젖산 농도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이게 피로 물질이라고 했죠. 피로 물질이 증가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중 포도당 농도의 저하, 근육 내 글리코겐 양의 감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오죠.
호기적인 산화를 도와서 근육의 열량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육 노동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은 그죠? 바로 비타민 B1, 티아민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산업위생 전문가가 지켜야 할 윤리 강령 중에서 기업주와 고객, 제가 고기라고 암기하자 그랬죠, 그죠? 책임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요거 자주 안 나와서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결과 및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산업위생 사업을 전문가답게 전문 부서를 운영 관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고기, 기록하는 전문 부서 운영하자 그랬고요. 궁극적인 책임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있다. 이렇게 고기를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고기 얼마나 먹는지 전문 부서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 건강 보호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하자 그랬고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책임 있게 행동. 근로자 건강 보호를 우리가 책임지니까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권고하고 결과와 개선점 및 권고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하자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닌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에 신뢰를 해당하는 것은 했다. 그죠? 신뢰를 중요시하고 결과와 권고사항을 정확히 보고하자. 맞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법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고기죠. 기업주, 고객과 기업주에 대한 책임이다. 그죠? 정확히 기록하는 전문부서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책임 있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보고하자. 그죠? 그래서 고기 정확히 기록하는 전문부서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 책임 있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보고하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네. ILO와 WHO 공동위원회의 산업보건에 대한 정의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있습니다. 1번에 작업 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한다 하면 틀렸죠. 이거는 치료는 의학이잖아요. 예방한다 해야 맞죠. 그래서 틀린 거 이건 자주 나왔잖아요. 그죠? 1번 틀렸죠. 작업이 인간에게 또 일하는 사람이 그 직무에 적합하도록 마련하는 것이고요.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고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는 게 산업보건의 목적이 된다. 정의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9번은 파란색 별표 하나 할까요? 스트레스는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신체의 항상성이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다음의 설명 중에 괄호에 해당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인간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부신피질에서 뭐라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됩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코티졸이라고 합니다. 코르티졸 또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뇌의 활동을 조회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다. 그죠? 이거 체크하시고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에 소모된 열량이 4,500, 안정시의 열량이 1,000이고 기초대사량은 1,500입니다. 실동률, 실제의 노동률은 얼마인가 물었다. 그죠? 자, 일단 실동률은 85-5 곱하기 RMR이에요. RMR은 에너지 대사율, 작업 대사율이죠. 근데 현재는 RMR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RMR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죠? RMR은 기초대사량분의 작업대사량 해도 됩니다. 또는 기초대사량분의 작업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 마이너스 안정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 해도 되겠죠. 그래서 RMR 계산할게요. 기초대사량이 1,500입니다. 작업에 소요하는 열량, 작업 시 소비 에너지 4,500이고요. 안정 시 에너지가 1,000이죠. 이거 계산하면 2.33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동률은 85-5 곱하기 2.33 하면 되겠습니다. 73.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2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고체포지법. 우리가 고체포지법은 대표적으로 활성탄이고요. 실리카겔 있었다, 그죠? 이 두 개 다 시험에 잘 나왔죠, 그죠?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시료 공기를 흡착력이 강한 고체, 그죠? 활성탄이나 실리카겔의 고체의 작은 입자층을 통과시켜서 먼지를 포집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죠? 2번, 실리카겔은 산과 같은 극성 물질의 포집에 사용되고 수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죠? 이게 틀렸죠. 실리카겔은 산과 같은 극성 물질 포집에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흡수성이 강하다 그랬죠? 습도가 높으면 파과되기 쉽고 파과 용량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뒷부분 설명 틀렸습니다. 시료 채취는 사용하는 고체 입자층의 포집 효율을 고려하여 일정한 흡입 유량으로 합니다. 포집된 유기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황화탄소죠, 그죠? 탈착해서 분석용 시료로 사용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틀린 설명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2번은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력치 얼마입니까?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의 진동치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5dB.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별표 2개 붙여볼게요. 입자상 물질의 측정 방법 중에서 용접 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부터 보고 다시 올라갈게요. 우리가 용접 흄은요, 여과 채취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자, 용접 보안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안면을 착용한 그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중량 분석 방법과 원자 흡관 광도계 또는 유도결합 플라스마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하죠. 그래서 어디가 맞을까요? 용접 흄은 여과 채취 방법으로 하되 용접 보안면을 착용했을 때는 어디에서? 그 내부에서 채취한다. 맞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작업장 공기 중에 사염화탄소 TLV는 10이고요. 현재 작업장의 농도는 5ppm입니다. 그 다음에 디클로로에탄은 TLV가 50인데 현재 작업장 공기 중에는 12ppm이고요. 디브로메탄은 TLV 20인데 현재 공기 중에 8ppm이 있죠. 노출 지수를 계산하라. 그죠? 자, 일단 노출 지수는요. 밑에는 TLV다. 그죠? 그 다음 위에는 작업장의 농도, 요거를 해서 다 더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염화탄소는 TLV 10분의 작업장 공기 중에 농도 5. 디클로로에탄은 50분의 12. 그 다음에 디브로메탄은 20분의 8. 요거를 계산하니까 1.14가 나왔습니다. 노출지수 EI가 1을 초과했다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죠. 현재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붙일까요? 앞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빨간색이 있습니다. 중금속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기는 그죠? 광학 현미경, 원자 흡관 광도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비분산 적외선 가스 분석계. 여기서 중금속은요, 원자 흡관 광도계 이용했죠. 흡광이니까 빛을 흡수하는 거다, 그죠? 금속마다 분석 대상 원소의 금속에 특정 파장의 빛을 투과시키면 이 금속이 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해서 금속이나 중금속을 분석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6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하죠. 퍼클로로에틸렌 40%가 있는데요. TLV 670이죠. 자, 그 다음에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40%인데요. TLV 720이고요. 헵탄은 현재 공기 중 20%가 있는데 TLV가 1600입니다. 중량비로 조성된 유기용매가 증말되어 작업장을 오염시킵니다.
혼합물의 허용 농도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퍼센트가 주어졌는 액체 혼합물일 때는요. 밑에 TLV분의 퍼센트죠. 플러스 TLV분의 퍼센트를 다 하셔서 분의 1,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퍼클로로 에틸렌은요. TLV 670분의 40%니까 0.4죠. 플러스 메틸렌 클로라이드 720분의 40%니까 0.4 플러스 그다음에 헵탄은 1600분의 공기 중에 20%니까 0.2가 되겠죠. 그죠? 요거 뭐다? 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782.74고요. 단위는 동일하게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주 나오죠? 실기에서는 뭐 이렇게 필기에 자주 나오는 건 언제든 실기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흑광광도법에서 단색광이 시료를 통과하여 광의 50%가 흡수되었다. 그 말은 투과율은 1- 흡수율이니까요. 투과된 건 0.5다 하고 동일합니다. 흑광도를 계산하라. 그죠? 흑광도는 로그 투과율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0.5분의 1 하시면 0.3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공기 중에 보유하고 있는 분진을 충돌 원리에 의해 입자 크기별로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충돌시키는 거 뭐죠? 충돌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크고 이렇게 분리한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캐스케이드 임팩터죠. 이게 직경 분립 충돌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그죠? 자주 나옵니다. 인쇄 또는 도장 작업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신나, 유성, 도료 등에 의해 발생되는 유해인자 중에서 유기용제를 포집하는 방법은 했습니다. 자, 활성탄, 여과 포집, 직독식 분진 측정, 계속 그죠? 측정계입니다. 중류 흡수액 인핀접법 나와 있는데요. 중류수 흡수액 죄송합니다. 자, 아무리 봐도 그저 오타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활성탄과는 비극성 유기용제, 방향족 유기용제, 할로게나 지방족 유기용제, 에스테르, 알코올류 등의 포집에 사용되는 게 바로 활성탄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용제 포집은 1번에 활성탄관이 적합하겠습니다. 자, 한번 암기하고 지나갈까요? 비극성인 알 그랬죠? 비극성인 알에 알코올 에스테르, 그죠? 할로겐 탄은 할로게나 탄화수소입니다. 지방 방류안이 지방족 유기용제, 방향족 유기용제, 활성탄 됐다, 그죠? 비극성인 아래에 할로겐 탄, 지방 방류안이 활성됐다. 이렇게 활성탄이 분석할 수 있는 거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넘어가겠습니다. 간혹 실기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측정기나 분석기기의 미비로 기인되는 것으로 실험자가 주의하면 제거, 보정이 가능한 오차는 했습니다. 자, 개통 오차입니다. 그죠? 변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오차입니다. 크기와 부호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보정이 가능합니다. 개통 오차가 작을 때는 측정값이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통 오차가 측정기나 분석기기 미비에 기인해서 생기고 실험자가 주의하면 제거할 수 있는 게 개통 오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에 있는 우발 오차는 한 가지 실험을 반복할 때 측정 값의 변동으로 생기는 오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조금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1번 굉장히 자주 나오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음압이 100배 증가하면 음압 수준은 몇 데시벨 증가합니까? 음압 수준은 SPL이죠. 그죠? 우리가 음압의 압력에 대한 레벨이죠. 그죠? 그래서 SPL은 PWL은 뭐죠? 음량 파워 레벨은 10 곱하기 로그가 기준이고요. SPL은 20 곱하기 로그다. 이거 구분하시라 그랬죠? 20 곱하기 로그 P0분의 P입니다. 여기에서 P0는 기준 음압의 실효치인데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은 다임 퍼 센티미터의 제곱. 요거 값 기억하시라 그랬죠.
어쨌거나 음압이 100배 증가했다는 건 P0분의 P가 100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로그 100 하시면 40dB,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채취한 금속 분석에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과지의 금속을 10마이크로그램 첨가했다. 그러니까 여과지에 첨가한 양이 10마이크로그램이고요. 원자욱간 광도계로 분석했더니 9.5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다. 첨가한 양은 10이고 실제 넣은 거죠. 그 다음에 검출된 건 9.5입니다. 회수율은 얼마인가? 그죠? 100%에서 회수가 되었다면 10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10만큼 넣었는데 지금 9.5밖에 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회수율은 첨가량 10분의 분석량 9.5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9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 요거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온도가 27도시다. 요거는 첫 번째 온도 T1이 되겠습니다. 그때 최적이 1m 3승이다. V1이 되겠죠. 기체를 온도가 127도씨까지 T2가 되고요. 상승시켰을 때의 최적을 계산하라. 다시 말하면 부피에 대한 온도 보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 기억하시면 하나 반대도 하시면 돼요. 부피 보정은 T2가 어디로 가자? 나중온도 위로 가자. 273 플러스 T2입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 온도는 어디로 가라? 밑으로 와라. T1입니다. 이게 나중온도일 때 압력은 처음 압력. 처음 온도일 때 압력은 반대로 나중 압력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밀도도 함께 생각할게요. 밀도는요, 부피 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입니다. 그죠? 밀도는 나중온도 어디로 가라? 273 플러스 나중온도 밑으로 가라. 처음 온도는 어디로 가라? 나중온도 밑으로 가니까 처음 온도 위로 가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T2니까 P1이 되고 T1이니까 P2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어디로 간다? 나중온도 위로 간다. 그죠? 요거는 제가 여러 번 해드렸을 거예요. 보일-샤를의 법칙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부피 V2는 V1 곱하기 273 플러스 처음 온도 얼마였습니까? 27이고요. 지금 압력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하다 보시면 되고 나중 온도 얼마입니까? 127도다. 그죠?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하면 1.33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역 시료 채취 방법과 비교한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오염물질의 방충원을 찾아내기 쉽다. 작업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그죠? 바로 요거죠. 개인 시료 채취는 이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해서요. 근로자가 숨 쉬는 호흡 위치죠. 호흡 위치는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방구, 호흡 위치 주변에서 채취해요. 뭐 때문에? 작업자가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정도를 알기 위해서다. 그죠? 그래서 바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실리카겔에 대한 진화력이 가장 강한 거. 이거 뭐 별표 하나 더 붙여도 괜찮습니다. 암기할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실물, 알코올, 하드, KS, 방탄, 올핀, 파핀. 그죠? 실리카겔에 대한 진화력 또는 극성이 강한 건 물이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알콜, 하드거든요. 알콜이었고 하드가 알데하이드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6번 앞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파란색 할게요. 다음 중 기류 측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풍차 풍속계, 카타 온도계, 열선 풍속계 맞는데요. 아스만 통풍 건습계는 습도를 잴 때 사용한다 했습니다. 틀린 거는 4번 되겠습니다. 자,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다음은 작업장 소음 측정 시간 및 횟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소음 수준은 규정된 측정 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 시간 동안 얼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얼마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합니다. 다만 소음의 발생 특성이 연소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 측정기관이 판단할 때는 1시간 동안을 등 간격,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 몇 회,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1번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읽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볼게요. 단위 작업 장소에서 소음 발생 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소음 발생원에서 발생 시간이 간헐적일 때는 발생 시간 동안만 연속해서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몇 회, 요거는 4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38번 가야 되겠습니다. 네, 흡착제 중에서 다공성 중합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활성탄보다 비표면적이 작다. 맞다. 그죠? 2번에 특별한 물질에 대한 선택성이 좋다. 그죠? 3번에 활성탄보다 흡착 용량이 크고 반응성도 높다라고 했는데요. 활성탄보다 이 다공성 중합체는 비표면적은 작고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도 작아요. 그래서 흡착 용량이 이렇게 표면적이 작고 표면적이 작다 보니까 흡착할 수 있는 용량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크다는 게 틀렸고 반응성 높다 틀렸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요거 삼각형 할게요. 너무 제가 함께 풀어드리면 이런 문제에 계속 집중하세요. 왜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마치 내가 모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는 함정에 자꾸 빠지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 제가 별표를 많이 쳐드리는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넘어가는 이유는 화학의 기본이 없으시면은 설명드려도 이해가 어렵고 아마 한 80% 이상의 수험생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화학이 이해가 되어 있으신 분은 해설만 봐도 충분히 풀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각형 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부가 다 끝나고 여유 있을 때 공부하시고요. 그래도 나는 이거 지금 진짜 못하겠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끈다 하시면 어떡해요? 기출이기 때문에 답이라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은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1ppm과 같은 것은 했습니다. 자, 1ppm은 요거 기억하자 그랬죠? 1%가 10,000ppm입니다. 그러면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1%는 10,000ppm인데요. 몇 %인지 모르겠다? 1ppm은 이렇게 세우시면 되죠. 비례식은 밖에 거끼리 곱한 건 안에 거 곱하고 똑같아요. 1 곱하기 1이니까 1은 10,000 곱하기 x잖아요. 그죠? 곱하기 x. 그럼 결국은 x는 뭐예요? 10,0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0.0001%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이제 기출을 조금 1년치 이상 풀고 넘어왔는데요. 파란색 별표 조금 사라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많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반복하시다 보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전체 문제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